자, 월요일 킹스맨 주요 이슈의 법적 쟁점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신은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두 분 정치적 이슈 또 법적 쟁점 또 잘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 김만배 씨, 하천대유 대주주죠. 새롭게 또 구속이 됐네요. 즉 뭐 1차 구속됐던 사유하고는 좀 다르죠. 이제 네. 대장동 사건 본류와 관련해서 구속됐다 구속기한 만료로 재판 도중에 풀려났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대장동 사업으로 인한 자금 불법적으로 조성한 자금을 은닉하려 한 혐의로 한 340억 가량 되거든요. 네. 그 혐의로 구속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별건이라고 볼 수는 없긴 한데 이게 제목 자체가 자금을 은닉하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이 동시에 충족이 되는 거죠. 구속 사유로서. 그러다 보니까 다시 구속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340억 원을 은닉했던 혐의 새롭게 구속이 됐는데 중간에 자회를 하거나 이런 적도 있었잖아요. 이거는 뭐 구속 사유는 아니지만 영향을 좀 미쳤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뭐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김만배 씨가 자해 소동이 좀 네. 일어나서 상당히 좀 충격적인 일이었긴 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 대장동 관련된 핵심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용하고 뭐 정진상 씨는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고 남욱 씨와 유동규 씨 그리고 김만배 씨가 당시에 이제 풀려나면서 이게 뭐 약간 좀 검찰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좀 평가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김만배 씨만 다시 또 이렇게 구속이 된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지금 대장동에 대한 수사가 좀 이렇게 굉장히 엄중한 혐의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속 수사하는 것이 좀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오히려 김만배 씨가 다시 구속된 것이 좀 문제 삼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남욱과 유동규를 이렇게 풀어주면서 오히려 검찰이 좀 어느 특정한 사람들이 좀 더 유리한 진술들을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좀 구속을 피해주는 이런 좀 결과를 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 그러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평가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다 구속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은 뭐 혐의 자체가 워낙 중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네. 누구는 풀어주고 또 누구는 잡아놓고 하다 보면은 여기에 대한 또 정치적인 해석들이 더 엇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곽상도 전 의원 50억 무죄 사건이 있었어요. 또 네. 김만배 씨도 그 당시 무죄를 받고 그게 좀 영향을 미쳤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아니 근데 저는 조금 이상한 게 맞지 네. 않아 보이는 게 물론 그래요. 신인규 변호사 말 맞다나 사안의 엄중성에 비춰봤을 때는 구속수사 맞긴 했는데 그 사안의 엄중함 때문에 구속해서 재판을 넘겨서 구속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시간이 지났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무슨 수사가 1년 넘게까지 제대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추가 구속이 필요할 정도 상황이라면 과연 이게 수사가 정말로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만큼의 어떤 영향이 필요한 상황인지 자체가 일단 의아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만배 씨가 50억 클럽 뇌물 공여였죠. 이제 김만배가 아니라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로 나오면서 당연히 뇌물을 줬다는 사람도 무죄로 나올 본인도 수밖에 무죄를 없는 받았죠 그때. 상황인데 그래서 이걸 이제 범죄 수익 은닉을 가지고 구속을 해놓고 언론에서는 그게 마치 당연한 일인 듯이 결국에는 곽상도 전 무죄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지난주에 이제 구속영장이 뭐 이재명 대표에게 청구가 됐으니까 여태까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검찰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 그러니까 유동규나 남북 같은 사람들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수사를 집중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아무렇지 않게 써요. 네. 근데 이건 별건이거든요. 별건인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김만배 씨의 입이 지금 중요한데 네. 가장 우리 영장 청구서에 눈여겨봤던 부분 중에 하나가 428억 이 천화동인 1호의 어떤 약정 부분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측이 받아가기로 약정했던 거. 그게 만약에 맞다 그러면 배임죄도 고리를 풀 수가 있고 하는데 이거 결국은 김만배 씨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 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구속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핵심적인 증거들이라고 한다면은 네. 이제 뭐 성남시청 압수수색도 많이 했고 뭐 물증은 얼마만큼 확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언론에 보도된 거에 따르면은 지금 뭐 관련자들의 그런 진술들인데 지금 뭐 그 김용이나 정진상에 대해서 좀 함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또 남욱이나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진술이 조금 변경이 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믿을 수 없다. 지금 이런 평가가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정영학 녹취록도 이제 세상에 나오긴 했지만은 이게 또 곽상도 의원 판결에서는 그렇죠. 또 증거 능력을 또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좀 약간 정리가 안 되는 느낌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만배 씨가 사실은 법조기자 출신으로서 이 대장동 사태에 대해서 무슨 로비부터 해가지고 이 설계부터 해서 무슨 뭐 자금 동원부터 거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지금 진술을 계속 이렇게 함구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네. 조금은 기다려봐야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김만배 씨의 진술만 가지고는 조금은 뭐 어떤 실체가 나왔다라고 평가는 못 하고 있어서 조금 더
더 이번 구속 수사를 이후로 어떤 또 심경의 변화나 어떤 태도 변화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예. 보면요. 수사가 그러니까 김만배 씨에 대한 어떤 수사 내지는 김만배 씨의 진술이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아서인지 적어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에는 김만배 씨가 핵심 인물이 안 돼 버렸어요. 아, 그 영장 청구서 예, 보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428억 원이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야 이게 이재명 대표가 뭐 받은 돈도 없고 약속하던 것도 없는데 왜 배임을 하냐.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민간업자들에게 7천억 가량을 몰아줬다라면 자기는 뭘 얻었느냐. 범죄의 동기라고 할 수 네.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428억 원을 받기로 한 게 확실해진다면 그래도 좀 범죄 동기가 풀릴 수 있다라고 봐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그 부분이 중요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이 배임의 동기가 이재명 대표가 공약으로 삼았던 성남시 제1공단을 공원화하는 거 네. 이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그 문제만 풀어주면 그러니까 제2성남공원 그 공단을 공원으로 바꾸는 것만 풀어주면 나머지는 당신들 좋을 대로 해라라는 식으로 했다라는 게 두 개가 엮이고 네. 428억 원은 별로 중요하게 다뤄지지가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김만배 씨를 그러면 구속 수사를 해서 그 부분에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집중해서 수사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아무래도 이것만으로는 좀 약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검찰이. 네, 검찰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자기 정치적인 이익만 달성한 걸 가지고 민간업자들에게 그 많은 돈을 몰아주고 본인은 아무것도 안 받았다. 그리고 국민들 보기에도 본인이 받은 돈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가지고 뭐 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논리적 근거가 박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까지 추가가 되면 좋을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현재까지 수사 내지는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의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혐의에서 김만배 대주주는 의외로 큰 역할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김만배가 구속됐기 때문에 또 다른 그 사건 50억 클럽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겠습니까? 지금 곽상도 전 의원은 뭐 무죄가 됐지만 2심에 지금 간 상황이고 나머지 50억 클럽들은 수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50억 클럽 관련해 가지고는 뭐 굉장히 많은 인사들이 이름에 나오고 있죠. 네네. 지금 뭐 예를 들면 곽상도 의원도 있지만은 권순일 전 권순일 대법관도 대법관. 있고 박영수 네. 특검도 있고 뭐 최재경 이름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곽상도 의원 판결 자체가 이게 뭐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을 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곽상도 의원이 무죄인 것도 참 충격적이지만은 네.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김만배 씨까지도 같이 무죄로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거 납득을 못하는 것이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뭐 공소를 잘못 제기했다라든지부터 뭐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라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결국에 이제 검찰이 의견을 밝힌 대로 2심에서는 좀 더 뭐 공소장 변경을 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수사적인 증거를 보강해서 한 번 더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 부분은 2심 판결을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의문되는 게 각병채 같은 경우는 그냥 조사를 할 때부터 뇌물죄 공범 같이 보이는데 알아보니까 지금 참고인으로 계속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아들 곽상도 전 네. 의원의 아들. 그 부분이 좀 글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처음부터 좀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러니까 녹취록에 보면 김만배 씨가 아들을 통해서 곽상도 전 의원이 녹취록대로라면 예. 공범이잖아요. 뇌물죄를 예. 같이 받은 공범으로 보이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 돈 언제 줄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녹취록이 들어있거든요. 네네. 근데 말씀 신인균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그 녹취록 자체가 증거로 못 쓰게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네. 근데 녹취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얼마만큼이나 그걸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검찰이 수사를 해서 찾았느냐가 관건인 거거든요. 이거를 뭐 공범으로 기소를 했느냐 말았느냐 이전에 그 녹취록만 믿고 그것만 덜컥 증거로 내겠어 법원에서 이거 못 믿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녹취록 말고도 우리 김만배 대주주 김만배 씨하고 정영학 회계사하고 별도로 그 대화를 나눈 거 녹음된 부분들 녹취 파일이 공개가 돼서 국민들이 많이 들었죠. 거기에 이제 50억 클럽 관련된 멤버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이 사람들 잠깐만 이 사람들 순서를 다시 해보자 몇 네. 번을 반복을 해가면서 50억 이 사람들은 50억이고 네. 뭐 상남씨 누구는 15억이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러면 거기에 추가적인 수사들을 얼마만큼 됐느냐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와서 뭐 아들을 그러면
뭐 참고인으로만 한 게 맞냐 이거 따지기 전에 네. 그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얼마나 돼 있느냐를 먼저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어떤 거죠? 사실 돈이 오고 갔느냐가 뇌물죄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아들에게 돈이 갔다라는 게 이미 다 기정사실화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뇌물죄를 뭐 왜 아들을 공범으로 왜 조사 안 했냐부터 해가지고 결국 뭐 제3자 뇌물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건 법리적인 논쟁이고요. 사실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 이런 50억이라는 돈이 대장동 관련해서 왜 갔는지가 그게 파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못 밝혔다 그러면 상당히 이건 검찰이 무능하다라는 네. 것을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녹취록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다 이미 그 상황을 들으셨고 이제 남은 것은 추궁을 통해 가지고 그 내용들을 어떤 명목으로 간 것인지를 밝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밝혀졌다는 건 상당히 좀 의아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 수사도 조금 얘기를 해보면 배임죄 관련해서 확정이익을 1,830억만 받게 배당받도록 해가지고 또 계산해 보니까 뭐 1,900억 정도 손해를 끼친 거 아니냐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은 대법원에서 벌써 5,503억에 대해서 허위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하고 배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5,500원이 넘는 돈을 이제 성남시로 환수를 해서 이걸 성남시의 이익으로 돌려줬는데 네. 이게 어떻게 배임이 되겠느냐라고 대선 기간 때부터 다퉜던 겁니다. 근데 검찰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도 이게 5,500억 원이나 이게 성남시로 간 게 인정이 되면 사실 배임이라는 거 적용하기가 좀 곤란했을 어렵다.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구속영장 말씀드렸다시피 영장에도 그렇고 최근에 들어서 성남시에 환수된 부분 이익 자체를 확 줄이는 쪽으로 검찰이 선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이 5,500원이 계산이 1,800억 원 가량은 현금으로 환수를 했고 네. 그다음 민간업자들로부터 대장동 사업업자들로부터 그다음에 두 개가 하나는 성남공단을 공원한 거고 공원화 사업. 그거 네. 있고 그리고 또 판교 서판교 터널. 터널 이거 두 개를 합산한 게 5,500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산한 거를 검찰은 빼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공원을 조성하러 간 거는 애초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자체가 그 공원에 이 개발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개발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성남시 환수된 게 아니라고 봤고 네. 판교 터널도 그거는 대장동을 개발한 뒤에 그 민간업자들이 그 땅값을 올려서 이익을 보장해 주려고 한 거기 때문에 성남 시민들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고 해서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가져가는 혜택은 1,800억밖에 안 되고 예. 전부 민간업자들의 이익으로 돌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배임으로 보기가 좀 가능성이 좀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 걸림돌이 되는 게 말씀하신 뭐가 것처럼 있죠? 대장동 확정 판결, 대법원 확정 판결에서 이 5,500억 원을 성남시에 돌려줬다고 말한 게 이재명 시장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검찰이 이미 기소를 했었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 5,500억 이익으로 간 게 맞다라고 공원화 판결을 사업하고 서판교 터널 시민들한테 이익을 준 게 맞다라고 맞다라고 해서 판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앞으로 재판을 할 텐데 이거를 그럼 상충하는 걸 어떻게 검찰이 풀어나갈지도 의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배임죄에서 가장 걸리는 부분이 이 부분 같거든요. 이 부분을 아마 극복을 해야 되고 대법원 판결이 뭐 제가 정확하게 뭐가 다 나왔는지 알 수 없지만 이거를 검찰이 극복을 하지 않으면 배임죄가 될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영학 녹취록도 약간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것처럼 그렇죠. 이게 굉장히 같은 사안들이 엮여 있는 사안인데 같은 증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판단이 다른 이런 상황이고 네. 사실 뭐 지금 예를 들면 대법원 판결과 지금 이 배임 사건이 조금 충돌된다 이런 취지인데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 배임의 핵심은 뭐 많은 지금 뭐 여러 가지 환수가 됐냐 안 됐냐 뭐 땅값이 올랐냐 안 올랐냐도 있겠지만은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 시장 시절에 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뺀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민간업자들이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조치들 한 것들은 또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배임죄라는 것이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받았을 때 성립되는 범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임이라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좀 판단하기는 어렵고 또 이것이 좀 법리적으로 복잡한 배임죄 유죄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사실은. 기업 회장들이 보통 뭐 예. 배임죄로 많이 걸리는 들어가는데. 문제긴 한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도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혐의들을 지금 소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배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것 말고 백현동 사건도 지금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백현동 사건의 그 로비스트로 알려진 김인섭 대표 돈 30억 정도가 지금 흘러간 그게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현금. 그거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에서 예,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최초로 보도를 한 셈인데요. 이것도 이제
그 검찰에서 성남시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워낙 낱낱이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네. 새롭게 나오긴 했는데 돈을 받은 게 2020년 경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현동 사업 자체도 2015년 경에 있었고 김인섭이라는 인물이 과거에 2010년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은 맞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몰라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네. 관여를 안 했다. 서로 뭐 이 백현동 사업부터 관여를 안 했다라고 김인섭 대표는 로비스트 알려진 부분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 이제 2020년에 돈을 받았다는 게 이재명 시장과 어떻게 연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단 돈의 흐름은 찾아냈다는 거네요. 돈이 30억을 받았다는 건 나오는데 그게 대장동하고 직접 연관된 건 아니에요. 사실 수사 패턴 항상 이래 가야 되거든요. 돈 간 거 찾아낸 네. 다음에 너 왜 이 돈이 왔느냐, 그 대가를 찾아내고 이유를 찾아내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제대로 가는 것 같은데 이전 사건들은 조금 돈 흐름보다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동기나 이런 걸 찾았 게 문제가 됐던 것 같기도 근데 이제 하고요. 백현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의문적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네. 이거 백현동 저는 그 이재명 특위 때 저도 한번 현장 방문도 해보고 했었는데 상당히 미심쩍게 아파트가 조성되어 있는 건 맞고요. 이게 사실 종상향이 단기간에 갑자기 급상승을 해서 상당히 그 민간업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김인섭 씨라는 가장 좀 핵심적인 인물이 또 이재명 대표랑 매우 가까운 선대본부장까지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또 지금 나온 얘기들은 2020년인가요? 그때 뭐 30억 정도가 지금 뭐 정진상이나 김용 쪽으로 넘어갔다라는 그런 보도의 취지여서 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금 더 한번 자금의 흐름과 그 성격을 좀 밝혀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의원 얘기입니다. 지금 전당대회 중인데 KTX 투기 의혹이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뭐냐면 25년 전에 김기현 후보가 사둔 그 맹지가 도로가 이제 생기고 뭐 역세권이 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한 수백 배에 달할 것이다. 이 내용이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1,800배 차익이 있을 것이다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숫자가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요 크게 느껴지는 네. 굉장히 1,800배 이러다 1,800배. 보니까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지금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께서 또 공분도 사시고 네. 또 여러 가지 지금 화도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혹시 이것도 그럼 유사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지금 의혹의 눈길이 있는 거는 땅 같습니다. 투기 같은 느낌이 드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게 투기로 보기에는 구매한 시점이 97년도인가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걸 투기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당시에 그 지금 노선도를 보시면은 이게 니은자로 되던 게 이게 기역자로 반대로 노선이 좀 변경되면서 김기현 후보가 가지고 있던 그 임야를 좀 지나간다 네. 이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 변경 과정에서 그게 2007년도에 아마 그 계획이 완료된 것 같은데 그 과정 속에서 김기현 후보가 당시에 울산을 지역구로 둔 이제 국회의원이었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울산 시장까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당한 어떤 공적인 권한이나 영향력을 가지고서 그 노선 변경에 좀 관여를 했다는 부분이 좀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거 없이 뭐 단지 땅을 소유했다 노선이 바뀌었다는 것만 가지고서 1,800배 이익을 봤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은 아직은 아하. 좀 구체적인 정황들이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고 그 있습니다. 김기현 후보가 본인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문재인 정권 저 죽이려고 39번 압수수색 영장 했는데 아무것도 드러난 게 없다. 소명 다 했다라고 김기현 후보가 얘기했던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선 때 나왔다 아마 그럴 거로 네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살 때부터 이걸 뭐 투기하려고 샀다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저도 보이는데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 신 변호사 잘 짚어주신 것처럼 98년도에 구입한 땅이긴 한데 이제 2010년도에 그 근처에 KTX 들어올 역이 때. 생기기로 만들어지면서 예. 그러면서 노선이 바뀐 거 아니야라는 부분인데 김기현 후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까지 이제 뭐 수사를 통해서 밝히는 부분이 없다 네. 보니까 그게 갑자기 불거진 거는 좀 아무래도 선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네.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자, 알겠습니다. 뭐 이준석 대표 투기현 이렇게 별명을 또 언급을 하던데 투자현 정도가 아닐까 또 하는데 뭐 투자윤도 지금 네. 상황으로서는 아닌 것 네. 같긴 해요. 또 지금 단계에서는 하여튼 시간상 거리가 너무 아니, 그러니까 크다. 이게 뭐 아직 정보가 더 정리된 게 없는 거 같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민주당에서도 한번 공세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억울해하면서 이거 뭐 공격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 민주당 DNA가 있는 거 아니냐 아하. 막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또 받아치시던데 네. 지금 이 사안은 누가 먼저 시작했다라기보다는 그 황교안 후보가 지금 뭐 후보 사퇴하라고까지 굉장히 강하게 공세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은 좀 지나치다.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도 본인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과거 얘기를 가지고서 막 후보 사퇴론까지 들고 나오다 보니까
보니까 뭐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좀 억울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대장동 수사하듯이 수사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차라리 뭐 수사를 해서 밝힐 필요가 대장동 있겠어요. 수사같이요. 예. 자, 세 번째 사건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로 알려진 그 황하영 동부산업 대표 이 사람을 취재하는 기자들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게 통상적인 취재 활동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궁금. 우리 또 양재열 변호사 또 기자 출신이기도 하니까요. 글쎄요. 저는 뭐 이게 사안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인으로 알려진 사업하시는 분의 사무실에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들어갔을 때는 직원이 있었고 두 번째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들어갔을 때 직원이 있었는데 딱히 만류를 안 했고 한 10분 정도 돌아보고 나갔고요. 네. 두 번째 갔을 때는 직원이 없었어요. 직원이 없었는데 그냥 한번 이렇게 들어보다가 대표 사무실을 들어갔다라는 대표 사무실요? 거죠. 그래서 예. 지금 벌금을 두 기자가 받았는데 벌금을 받은 게 대표 사무실에 들어간 거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들어가서 저는 좀 요즘에 이제 기자들이 취재 활동하는 데서 뭐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그 한동훈 장관 따라다녔던 언론사 기자들 같은 경우 스토킹 처벌에 관한 처벌법. 법률로 고발까지 됐었잖아요. 무죄가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기자들이 사무실 들어가는 거 주거침입이나 이런 걸 일일이 따지기 시작하면 분명히 좀 위축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기자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뭐 드라마 같은 데도 막 뭐 들어와서 뭐 해집고 그러면 안 되지만 네. 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려고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는 경우 너무 자주 보잖아요. 여기는 아예 열린 문이었거든요. 거기서 뭘 빼왔다거나 이런 게 나오지도 않았다면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주장하는 건 그 대표이사 사무실이 칸막이가 있거나 뭐 잠금 장치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같은 사무실 안에 그냥 한쪽 방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까지 글자가 들어 법대로 따지는 게 과연 맞을까? 그 부분이거든요. 노크하고 기자라고 얘기하면서 들어가가지고 퇴거 요청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좀 둘러봐도 되냐,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가지고 둘러봐서 묵시적 동의 아니냐 이런 입장인데, 근데 이제 결국 나중에는 뭐 주거 침입죄로 지금 처벌받은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관리자의 그런 의사 확인이 되게 중요한 구성 요건에서의 부분이고 또 이것이 뭐 피해자의 그런 승낙이나 이런 게 있다면 또 위법성 조각이 될 수 있는 네. 이런 사유인데 이 과거에는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는 기자들이 뭐 사무실 들어가서 뭐 서류도 들고 오고 막 그건 맞지 범죄가 되겠죠. 그건 범죄고. 예, 이제 막 그런 네. 것들이 또 이렇게 허용이 되던 관행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사실 사무실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공용 부분이냐 아니면 뭐 회장실이나 본인이 좀 개인적으로 쓰는 좀 그런 사적 그 은밀성이 있는 곳이냐 이거에 따라 또 평가는 달라질 것 같고요. 이게 또 진영에 따라서도 사실 뭐 정유라 씨나 뭐 조민 씨나 이렇게 각각 뭐 더탐사나 뭐 가세현 이런 데에서 막 그 집까지 찾아가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네. 과거에 TV조선 같은 경우는 최순실 씨 뭐 지하주차에서 얼굴도 찍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것이 사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관대해지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엄격해지고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는 지금 굉장히 뭐 이 정부 들어와서 뭐 MBC 기자들 전용기 탑승 배제도 하고 언론의 자유 굉장히 위축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국면 속에서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의 40년 직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지금 취재 과정에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언론 자유를 충분히 좀 위축시킬 그럴 가능성이 부분은 좀 있다. 있어 보인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자, 생각은 비슷한 합니다. 맥락으로 지금 더 탐사의 강진구 기자 또 영장 청구가 됐고요. 22일이니까 내일 모레 영장 실질 심사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지금 청구가 된 상황이거든요. 뭐 사건 자체는 뭐 다른 사건이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장이 될지 또 뭐라고 이렇게 한 건 어떻게 보는지. 그러니까 지금 영장과 관련해서는 네. 기본적으로 우리 법원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판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게 이제 뭐 헌법 논리에도 그게 맞는 것이고, 그래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가고 있는데 왜 언론이 어떻게 보면 집중하고 있는 쟁점이 된 사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꼬박꼬박 영장 청구가 되냐, 이거는 저는 잘못됐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광진구 기자가 그 사안 자체가 그렇게 중대하다고 봐야 될지도 그렇고, 뭐 본인이 어디 뭐 증거를 인멸하거나, 그러니까 이 언론사 활동한 지도 되게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기자이기 때문에 어디 도주를 한다거나 주거 부정이 있다거나 이러기는 어렵거든요. 뭐 증거인멸할 사안도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뭐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될 사안인지를 떠나서 영장 청구가 당연시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언론 자유냐 이게 또 개인의 어떤 자유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 시간이 좀 다 돼서 좀 매주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새 변호사가 이제 법률적 쟁점을 얘기한다고 보면 될 것 우리 같습니다. 박 변호사님 다 하셨죠.
하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제가 뭐 강의를 해주셔도 두 될것 분한테 같습니다. 많이 좀 도움을 얻으면서 또 잘 되면 다음 주도 이렇게 한 번 더 모셔서 또 이야기를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신은규 변호사, 양재열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